이렇게. 자, 1번 보겠습니다. 이용 상태에 따른 28회입니다.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인데,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있죠? 요거는 포락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락지. 이렇게. 2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워포드라는 사람은요, 부동산 개발 위험을요,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는 거고. 자, 3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의 지연 위험은요, 이거는 시행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인가를 안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쟁 나거나 코로나가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는데,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 밑줄 쳐볼게요.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 있죠? 요거 지우고 그 사이에다가 물리적 절대량의 공급. 물리적 뭐라고요? 절대량의 공급. 자,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절대량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물리적 절대량을 더 이상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우리 부동산 업종은요, 그 감자 먹는 관중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감자 먹는 관중은 소예요, 개예요? 개임. 이렇게. 감자 먹는 관중은 개임.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요, 감정평가업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요, 투자자문업을 얘기합니다. 투자자문업. 요거는요, 부동산 관리업. 요거는요, 중개 및 대리업. 요거는요, 개발 및 공급업을 얘기합니다. 개발 및 공급업. 요거는요, 임대업을 얘기합니다. 임대업. 이렇게. 자, 우리 표준산업분류표상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요때 이 관리업은요,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개발 및 공급업은요,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아니면요,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업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형태로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건 투자 자문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4번에 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 체계 및 세부 예시에 대한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건 전부 다 관리 아닙니까? 관리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만 구분합니다. 주거용과 뭐라고요? 비주거용. 그러면 1번에 주거용이 있고 2번에 비주거용이 있고, 사무실도 비주거용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아파트는요, 주거용이죠. 근데 거기에 4번에 사업시설, 이거는 뭐 주거용, 비주거용과 관계없는 거죠. 사업시설은 뭐 기계도 있고 공장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 설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답해야 됩니다. 4번. 이건 약간 어렵게 물어봤네요. 어떻게 해요? 어렵게. 보통 이렇게 물어본 건 맞춰야 됩니다. 다음 중 표준산업 분류 체계상 부동산 업종이 아닌 것은, 여기서 집어넣어서 답해야 돼요. 여기 들어간 걸 답해야 됩니다. 이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답할 줄 아셔야 돼요. 감자 먹는 관중은 뭐라고요? 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번 볼게요. 마케팅 믹스는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되는 마케팅 구성 요소인 사핀, 자, 경로, 그 다음 제품, 가격, 판매 촉진이죠. 요 네 놈의 조합을 사피 믹스라는 겁니다. 마케팅 믹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에 빠른 자금 매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 있죠. 이랬다가 가격 높였다가는 사람이 살려고 안 살려고 해? 안 사겠죠. 그러니까 고가 전략이 아니라 저가 전략이 유리합니다. 구매력이 낮을 경우에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저가 전략이 유리하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요. 한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요 3개층 이하인데 중요한 건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따닥따닥 벌집처럼 붙여놓은 건데 이때 욕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칸칸마다. 다만 취사시설은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고시원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고시원. 이런 것들은요. 고시원들은 방마다 욕실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마다 취사시설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중주택이라는 겁니다. 무슨 주택이라고요? 다중주택. 그래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다중주택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했어야 됩니다. 2번.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이거는 전 시간에 한 것처럼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됐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중강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공표됐든 공표도 안 된 것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7번에 3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교년 가격 하락폭은 작아진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기술이 증가하는 바람에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이때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형태를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리고 이 완만한 형태를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가격 수량이다. 그럼 기술 개발로 인하여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증가하는 경우는 가격은 조금 하락했죠. 맞죠? 근데 이 경우는요,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요, 가격은 여기서 여기로 팍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비 더 어떻다고요? 탄덜이다. 자,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변합니다. 가격. 탄력적일 때는요, 덜 변한다는 얘기죠. 비 더 어떻다고요? 탄덜.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비 더 탄덜. 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공공재라든가 외부 효과 있죠? 이거 대표적인 시장 실패입니다. 자, 시장 실패가 존재하면요, 정부가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폐수 방지시설 같은 거 해야 되고, 아니면요, 부담금 같은 거 부과시키려고 하죠. 아니면요, 조세 같은 거 많이 부과하니까 비용이 증가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비용. 그래서 니은번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부동산 조세는요,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죠. 요 돈 가지고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거 짓게 되면요, 소득이 재분배되는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볼게요.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거죠.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번만 틀리고 다 맞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 9번 볼게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그러니까 50만 원 받던 거를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지역은요, 점점 임대수익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싸니까 사람들은 소비하고자 하는 양도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초과 수요, 거꾸로 한다면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고요? 공급 부족. 다른 말 뭐라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2번 틀렸는데, 자,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요,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이 아니라 공급 부족. 다른 말로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초과수요나 공급 부족이나 똑같은 겁니다. 물건 부족한 게 초과수요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자, 9번에 4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토지 비축제도, 이걸 다른 말로 토지은행제도 해주는데, 토지은행제도는요, 주요 목적이 뭐냐면, 자, 아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에, 뭐라고요? 도로를 내겠다는 얘기죠. 공공용지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먼 미래에 공공시설 용지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가격 쌀 때 사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그리고, 자, 먼 미래에 땅이 부족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용하려는 사람 많은데 막 부족하다면 땅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미리미리 비축해 놓겠다가 나중에 내놓겠다는 얘기죠. 먼 미래 토지 수급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수급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미리미리 사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토지은행제도 혹은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하는데, 요거는 현재 LH공사인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토지 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볼게요. 토지 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자, 보세요.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그 다음에 토지시장의 안정, 나중에 토지가격이 급등한 걸 막기 위해서 토지시장 안정, 요거를 기여할 수 있다. 요거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5번이 틀렸는데,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LH공사에서 그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았답니다. 요거는 엊그저께 여러분 시험 본 거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기간만 틀리게 해놓은 겁니다. 기간만. 자,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았답니다. 얼마 대출받았다고요? 5억을 대출받았대요. 자, 그리고 은행의 대출 조건 다음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해야 될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어쨌거나 대출금리는 고정금리고 5%랍니다. 기간은 20년이래요. 원리금 상환 조건은요,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이고 매년 말에 갚기로 했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은요, 매년 원금이 똑같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요? 20년 해주면 됩니다. 나누기 얼마라고요? 20년 해주면 매년 갚을 원금액이 나옵니다. 2,5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요? 2,500만 원. 그러니까 해마다 얼마씩 갚으면 돼요? 원금은 2,500만원씩 갚으면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자, 요거 볼게요. 여기 9회차가 있고, 요거는요, 13회차가 있다고 치자. 몇 회라고요? 13회차. 자, 그러면 9회차든 13회차든 원금 납부액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네,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자는 뭐라고요? 점점 줄어들겠네요. 원금 갚아나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9회차의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할 이자죠. 그러면 원금은 얼마요? 2,500만 원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고. 이자는요. 이자는 자, 그동안 5억 중에 5억 중에 자, 얼마를 갚았냐면 2,500만 원씩 몇 번을 갚았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8번 갚았네요. 이거 기가 막히네요. 자, 여기다가 이자율은 몇 프로라고요? 5% 하겠죠? 5%. 그러면 요거는 1,5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요? 1,500만 원. 자, 9회차에 납부할 원금은 2,500만 원. 그 다음에요, 이자는요, 1,500만 원. 합쳐서 얼마라고요? 4,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13회차는요, 이자만 물어본 겁니다. 뭐만 물어봤다고요? 이자. 이자는요, 5억 중에서 그동안 2,500만 원씩 몇 번 갚았을래나요? 12번. 어떻게 하셨어요? 와,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자, 이거 함부로 답하기 힘든데, 이거. 이자율은 몇 프로 하고요? 5%. 자, 요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면, 이게 얼마냐면, 잠깐만요. 자, 이게 1,0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000만 원. 자, 그러니까 9회차 원리금액은 합쳐서 4,000만 원. 13회차 이자는요? 1,000만 원입니다. 알겠죠? 1,000만 원이고. 이거 할 수 있겠죠? 아, 원금은 항상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이자만 항상 남은 김에 푸는 겁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본 문제가 답이 좀 틀렸는데, 어디 갔어요? 자, 27번입니다. 문제 똑같은 건데 5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과 어디 갔어요? 자, 5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과 11회차에 상환해야 할 이자를 물어본 겁니다. 이자. 이거 할 수 있죠? 이거 지워도 되죠?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거나 5회차든 12회차든 원금은 갚는 돈이 같아요? 달라요? 11회차 같죠? 얼마씩 갚으면 돼요? 2,500만 원씩 갚으면 돼요. 이것도 얼마라고요? 2,500만 원씩 갚으면 됩니다. 이자를 계산해 볼게요. 이자는 요거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5회차니까 5억 중에 2,500만 원씩 몇 번 갚았을래나요? 4번 갚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자 5%를 적용하면 됩니다. 몇 프로 하고요? 5%. 자, 그러면 이게 아마도 그렇죠. 여기 있네요. 여기 얼마? 5회차에 자, 원금 2,500만 원, 이자요? 2천만 원입니다. 이자 얼마라고요? 2천만 원입니다. 이거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자, 그러니까 원리금 합계액은요,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1회차는 이자만 물어본 겁니다. 이자만. 그러면 5억 중에, 자, 2,500만 원씩 몇 번을 갚았을래나요? 10번 갚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은 금액이죠? 여기다가 5%를 적용해야 됩니다. 5%. 그럼 이자 나오겠네요. 자, 이자는 얼마냐면 1,25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250만 원. 이렇게. 그래서 5회차의 원리금 합계액은 4,500만 원. 그리고 이자는요, 11회차 이자는요, 1,250만 원이니까 정답 없네요, 여기. 정답 없습니다. 예. 잘못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횟수를 달리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답 없네요. 이거 할 수 있죠? 네, 지울게요. 안 지우고.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사람 재산세 많이 부과한다면, 집 살려고 안 살려고 해요? 안 사니까 주택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럼 주택 수요가 감소하니까 주택 가격은요,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많이 부과한다면. 그럼 이때는요,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합니다. 뭐 감소한다고요? 공급이 감소하면서 공급이 감소하면 임대료는 상승하게 돼요.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춘답니다. 그 취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면 사람들은 집 사는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증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어떤 지역이 투기가 아주 극성인 바람에 양도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고 치자. 그러면 양도세 중과세 한다면 여기는 아파트 안 살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수요도 감소하면서 거래도 줄어들죠. 이걸 노리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사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사서 금방 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세법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는 사람이 지금 팔려고 안 팔려고 해? 뭐하러 팝니까?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그럼 세율이 바뀌면 그때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세금 덜 내려고 지금 팔려고 내는 걸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팔려고 내는 걸 걷어들이니까 오히려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거래는 뚝 끊기게 되는 겁니다. 가격만 폭등하고 거래는요
뚫어온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동결 효과라는 겁니다. 일종의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 실패. 자, 읽어볼게요. 자, 12번에 4번.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가 아니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택의 처분을 미룸으로써 주택의 처분을 뭐라고요? 미룸으로써 오히려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 있죠? 주택의 공급이 어떻다고요? 감소하는 효과. 이걸 뭐라고요? 동결 효과라는 겁니다. 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밑줄 쳐볼게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죠? 이걸 완전 비탄력적 해줄게요.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럼 무조건 어떤 한쪽이 더 비탄력적이다. 그럼 그쪽이 세부담이 큰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이 세부담을 100%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에,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는요, 부동산 조세 부과 시 소유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소유자가 공급자예요. 맞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13번. 허프의 모델을 활용하여 X지역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요거는요, 허프 모델 중에 주변에 점포가, 자, 3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3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주변에 점포가 몇 개 있다고요? 3개가 있습니다. A 점포, B 점포, C 점포. 자, 이렇게 돼 있다면,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X지역 주민의 주민 수는요, 4,000명이랍니다. 몇 명 있다고요? 4,000명이고, 자, 거기 보면 1인당 할인점 소비액이 35만 원씩 소비하겠답니다. 35만 원씩. 자, 그러면 지역 전체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양은요, 14억이 됩니다. 얼마라고요? 할인점에 소비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14억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공간 마찰 기준은 2라고 했죠? 그리고 X지역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ABC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답니다. 그럼 하나하나 적어볼게요. 할인점 A의 자, 그 면적은요 500제곱미터네요. 얘는 얼마라고요? 500제곱미터. 요거는 아마 300제곱미터일 겁니다. 300제곱미터. 그리고 C는요 450제곱미터이죠. 450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거리를 보니까 자, 5, 10, 15km 되네요. 5km, 10km, 15km이죠. 자, 이런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아까 했었죠? 거리 마찰 2죠? 그러면 500 나누기 5에 제곱하면 돼요. 그럼 20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0 나누기 10에 제곱하면 돼요. 그럼 3 나옵니다. 450 나누기 15에 제곱하면 얼마라고요? 2가 나옵니다. 그럼 전부 합치면 얼마요? 25죠. 25분의 20. 25분의 20 하니까, 예. 이쪽으로 갈 확률이 80%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80%. 그러니까 14억 중에 한 80%는 쓰겠네요. 80%. 자, 그러면 11억 2천만 원 될 겁니다. 11억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이게 정답이에요. 다시 해요? 네? 자, 이거는 얘를 당기는 힘이 있죠? 당기면요. 500에는 비례하고, 요거 마찬가지로 2라고 했죠? 5의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무조건 500 나누기 5에 제곱하면 돼요. 뭐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1 당기려면요. 300 나누기 10의 제곱이에요. 얘가 1 당기려면요. 450 나누기 15의 제곱 있죠? 그런 다음에, 세 개 더하면 얼마예요? 25죠? 25분의 20 하면 이게 쪽으로 갈 확률이에요. 이렇게. 자, 알 수 있죠? 아까 레일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얘는 거리 마찰수의 승수 이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자,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의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를 임대료 차이로 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옥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임대료 차이를 가져온다고 했던 겁니다. 맞는 겁니다. 마샬이라는 사람은 준지대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자, 이 기계나 설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갑자기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토지처럼 다 경제지대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다른 업체가 끼어 들어 안 끼어요?
끼어드는 바람에 전용 수입으로 바뀌어 나가죠. 이런 걸요 준지대해 줍니다.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생산 요소인 기계 설비에 기속되는 소득을요 준지대로 설명하면서 단기적으로 공급량 일정한 생산 요소 있죠. 여기에 지급되는 소득을 준지대 했던 겁니다. 자, D급번은 완전히 다 틀렸는데 T내에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의 차이를요 절대지대로 보았다. 다 틀렸습니다. 일단 T는 지으시고 리카도는요 한계지의 생산비가 아니라 한계지의 이익과 우등지의 이익의 차이죠. 요 차이를요 결국 뭘 보았다고요? 차액지대로 보았던 겁니다. 뭐라고요? 차액지대. 어쨌거나 다 틀린 겁니다. 처음부터 다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리을번 해볼게요.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지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성비의 차이가 지대를 가져온다. 이거는 튀넨 이론입니다. 마르크스 빼고 튀넨은 해줘야 돼요. 튀넨은 도시로부터 결국은 수성비의 차이가 뭘 가져온다고요?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기억번, 니은번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투자의 타당성 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항상, 여기 뭐예요? 오전에도 공부했는데, 지금은 28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간단히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는 내 손에 나간 돈, 이건 내 손에 들어온 돈이죠? 들어올 돈.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요, 수년가. 이것분에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내부 수익률은요, 수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게 아니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아까 암기하라고 했죠, 그냥?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는요, 자, 이것분의 이겁니다. 이것분의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유출액의 현재 가치로 나눈 겁니다. 알겠죠? 아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요, 수년금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를 사업기간 중에 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이다. 자, 지금부터 밑줄 쳐볼게요. 윗줄에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 있죠? 요거 밑줄 치시고, 바로 밑에 보니까 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 있죠? 요 밑줄 친 다음에 이거 바꿔놓으셔야 돼요. 바꿔놓는 방법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바꿔놓은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수익성 지수는요, 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를, 자, 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 있죠? 요거를, 자, 현금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 현금 지출 합계 있죠? 이 현재 가치 합계로 나눈 겁니다. 예, 말이 상당히 어렵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바꿔놓으시면 되고, 3번 볼게요. 수년가는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이거 맞네요. 자, 여기서 이거 뺀 거죠? 그러면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죠? 요거를 수년가라는 겁니다. 맞네요. 자, 회수기간은요,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데, 회수기간법에서는요, 투자한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안이 아니라 가장 단기인 투자안이죠. 짧은 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수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는요,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수익률을 할인한다. 수년제 가치법은 요구수익률을 할인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내부수익률법은요, 결국 내부수익률을 할인한 겁니다. 내부수익률로 할인한 거고, 요걸 가지고 요구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부수익률법에서는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운영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울게요. 자, 가유순 어떻다고요? 전후다. 가유순, 전후. 이렇게 한 칸 뜬 다음에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뭐라고요? 빚 갚고 여기서 세금 내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틀린 것 정답은 3번이 틀렸는데, 순영업소득은요, 유효 조소득에서 각종 영업의 수익을 더한 소득이 아니라, 자, 유효 조소득에서 각종 영업경비를 뺀 소득으로, 자, 영업경비를 어떻다고요? 뺀 소득. 자, 순영업소득은요, 유효 조소득에서 각종 영업경비를 뺐죠?
이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틀렸습니다. 17번 볼게요.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번 볼게요. 자, 버제스는요, 1번 볼게요.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요,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천만에요. 사람들은 고소득층일수록 교통망이 좋은 곳에 입주하려고 하죠. 관계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2번 볼게요. 버제스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을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우선 교통망 나오면 일단은 호이트입니다. 그래서 호이트는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교통이 좋은 곳에는 고소득층이 입주합니다. 3번 볼게요. 호이트는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무조건 침입, 경쟁, 천위 나오죠. 요거는 버제스의 이론입니다.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라 버제스는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버제스의 이론은요,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는데, 이렇게. 자, 이거는 중천 근중통이다. 중천 뭐라고요? 근중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천이지구 혹은 점이지구라는 표현도 씁니다. 점이지구. 이거는 저소득층 주거지역. 얘는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거기 보니까, 자, 어디 갔냐면,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요, 고급 주거 지역보다는 도심에서부터 원거리가 아니라, 점이지대는 도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죠? 가까운 거리에 위치합니다. 근거리. 그다음에 다핵심 이론은요,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 주택 등이 있으며 이렇게 기능별로 분화됐다 아닙니다.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맞는 편입니다. 맞아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18번. 18번은 이재기가 한번 들어갔다가 이게 안 받아준 겁니다. 문제차가 애매해갖고. 자, 볼게요. 다음 아파트에 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자,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교차 탄력성은 다세대 주택 교차 탄력성이죠? 그럼 주변에 다른 부동산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럼 다른 부동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다세대 주택 수요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얘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세대 주택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얘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자, 그 다음, 거기 가구 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자, 밑줄 쳐볼게요. 다세대 주택 수요는요, 8% 증가. 밑줄 쳤나요? 자, 두 번째 줄에 다세대 주택의 수요는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8% 증가했죠? 그 옆에다 괄호치고 이거는요, 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전체에서 다세대 주택이 8% 증가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못 풀어요. 안 풀립니다. 그 밑에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 0.6이랍니다. 자,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라고요? 0.6이죠. 자, 그러면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의 관계는 대체 관계가 있답니다. 자, 볼게요. 얘는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먼저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분의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요, 자, 이 소득의 변화율분의 다세대 주택의 소득 탄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얘기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해요. 소득이 변할 때 다세대 주택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얘기죠? 요걸 얘기하는데, 하나 해볼게요. 가구 소득이 10% 증가했답니다. 얘가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10% 증가했대요. 자, 10% 증가하고, 약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답니다. 얘는 몇 프로 상승했다고요? 5% 상승했대요. 에이, 자꾸 이게 그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렸더니 자꾸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수요는 8% 증가했다겠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이 전체가 몇 프로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다세대 주택이 8% 증가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시장 전체는 다세대 주택이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8%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거기 보니까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0.6이라고 했죠? 그러면 말이 없으면 플러스 0.6입니다. 그러면 자, 얘 10%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겠죠? 얘랑 곱하면 몇 프로 증가한 거예요? 6%가 증가하는 겁니다. 몇 프로 증가라고요? 6. 플러스라는 얘기는 얘도 증가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 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는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8%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만약 2% 증가했다면 얼마라고요? 2%가 증가했다면 전체는 8% 증가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가랑 계산하면 얘는 0.4가 됩니다. 뭐라고요? 0.4. 그래서 자, 이 다세대 주택의 교차 탄력성 0.4입니다. 상당히 어렵다기보다는 좀 지저분하긴 했어요. 문제가 많았던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좀 안 되면 뭐 이런 것들은 뭐 풀기 힘듭니다. 실전에서도. 자, 넘겨도 되죠?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이게 여기다 8% 바로 증가했겠다 하면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전체가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8%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자,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그린 걸요. 탄력적. 이게 급한 형태를요. 비탄력적이집니다. 가격, 수량, 가격, 수량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거 비탄력적이죠? 그럼 1보다 작을 경우는요. 이만큼이 공급자 입장에서의 총 수입액이었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를 올린다고 치자. 임대를 올리니까 임대 수입 팍 늘어났죠? 왜냐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비탄력적일 때 전체 수입은요.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네. 자, 비비례라고 했죠? 비비례. 비탄력적일 때 임대 수입은 비례합니다. 비탄일 때 임대료가 올라가죠? 임대 수입 증가하고 내려가면요? 임대 수입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대체재가 있는 경우의 수요의 탄력성은요.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는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 됩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세 번째 볼게요.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에 수요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아세요. 수요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A에서 B로 갈 때와 B에서 A로 갈 때는요. 탄력도는 달라집니다. 달라서요. 그래서 항상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3번 맞는 거고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이 된다고 했죠? 아까 했는데 단기적으로 임대료 올라간다 해서 갑자기 나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간다면요. 자, 임대주택 소비량이 빡 줄어들 수 있죠? 집 사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아까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단기에서 장기, 아이고 이거 장기입니다.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부동산의 가격 탄력성은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1번은요. 경제학에 대한 문제예요. 경제학. 그렇기 때문에 풀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2번부터 5번까지는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맞췄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예. 자, 수요 곡선은 그대로 하고 치자. 똑같이 45도로 하고 치자. 이렇게. 자, 이때 공급 곡선 있죠? 공급선은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급한 형태를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경제학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면 받으려고 하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이게 받고자 하는 가격입니다. 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자, 결국은요, 자, 여기 있죠? 요새죠? 그래서 요만큼이 경제적 손실이 되는 겁니다. 경제 후생 손실 돼요. 근데 이 경우 볼게요. 그냥 이거 하세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가격이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폭으로 올리게 되면 그때는요 경제적 순손실이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거 조금밖에 안 돼요. 이게 더 작습니다. 얘가 더 커요. 자, 그러니까 1번이 틀렸는데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그래서 1번은 뭐 경제학자가 갖다 낸 건데 지금 설명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만 2번부터 5번까지는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자,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된다면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죠? 맞죠?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해줍니다. 근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할 수 있죠? 기술 수준이라든가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죠? 이걸요 공급이 변했다 해줍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 그러니까 21번에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 중에 옳게 묶인 것은 자 왼쪽에는 공급 변화 요인이고 오른쪽은 공급량 변화죠. 그럼 공급량 변화에는 주택 가격만 나와야 됩니다. 주택 가격 나가는 게 몇 번째예요? 1번 아닙니까? 1번 답해야 돼요. 알겠나요? 1번.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에 주택 개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요건 아까 제가 우리 정규 시간에 했었는데 자, 주택도시기금은요 주택 개정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도시개정으로 구분해서 이제 대출해 줍니다. 자, 주택개정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자, 이 주택 등이라는 게 뭐, 준주택 이것도 가능합니다. 주택 등을 이렇게 구입하거나, 임차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요, 건설하는 자들, 이런 자들한테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주택 개정이라 하는 거고. 도시 개정은요, 정비 사업 왔죠? 도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한테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거기 볼게요. 22번에 이거 아까 했었죠?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에 주택 개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일단은 무조건 국민주택 규모가 이하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전부 다 뭐 국민주택 규모 아니면 2번에 뭐 준주택이라는 게 뭐예요? 아, 준주택은 뭐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오피스텔. 얘들은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고 얘네들 다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4번에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라고 했죠? 이게 틀린 겁니다. 이상. 그래서 정답은 4번 틀렸습니다. 자, 4번 틀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는 자, 아파트 공급 함수는 QS는 2P죠? QS는 얼마라고요? 2P고 T 시점입니다. 무슨 시점이라고요? 이건 작년이고 이거 올해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자, 그리고 T 시점에서의 아파트 수요 함수는요. QD는 900-P입니다. QD는 뭐라고요? 900-P고 이렇게.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시점의 수요 함수는요. QD는 1500-P입니다. QD는 뭐라고요? 1500-P다. 그리고 공급량은 변했다는 얘기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아, 균형점에서는 같죠? 지금 물어보는 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죠? 그럼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공급량 이거고 수요량 이거죠? 그러면 P를 넘기면 3P죠? 아, 얘랑 똑같이 하면 되죠? P를 넘기면 3P죠? 3P는 얼마라고요? 900 아닙니까? 그럼 P는요, 이때는 900을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300이 됩니다. 300을 아무 데 집어넣어도 돼요. 아, 균형점 똑같으니까 300 집어넣으면 균형량은 얼마라고요? 600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자, 얘를 넘기게 되면 3P죠? 그 다음 1500 남죠? 그럼 이런 경우는요, P를요, 1500을 3으로 나누면 되죠? 얼마요? 500입니다. 맞죠? 500을 아무 데 집어넣어도 된다고 했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면 1000이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1000. 그러니까 가격은 300에서 얼마 올랐어요? 500으로 200 올랐고, 균형량은 600에서 얼마라고요? 1000으로 400 늘어납니다. 400 증가했다. 정답은 2번 답해야 돼요. 할 수 있죠? 예, 금방 합니다. 이거 맘만 먹으면 금방 해요. 그 다음에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방식을 올바르게 고른 것은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자 보세요. 일단 준공과 동시에 했으니까 B가 나야 됩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B.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휴속했다. 소유권 넘겼다는 얘기죠. 트랜스퍼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서 무슨 얘기 하나 봐야 돼요. 자, 이전화 귀속하되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에 임차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 있죠? 임차하니까 임대료 주겠다냐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임대 주겠다. 리스가 나야 됩니다. BTL 방식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맨 끝에서 무슨 얘기 하나 이거 확인하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B가 나야 됩니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자 그러니까 T가 나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겠다. 결국은 운영해가면서 회수해가라는 얘기죠. 그럼 오퍼레이트가 나야 됩니다. 운영하다. BTO 방식입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인데 주택담보 노후연금은요.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간에 이전한다. 자 보세요. 자 소유권을 연금 지급기간에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금융공사 있죠? 금융공사한테 담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뭘 제공한다고요? 담보 제공하는 거지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알겠나요? 그러면 걔들이 이걸 가지고 보증서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무슨 소유권을 넘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담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럼 이걸 기초로 해서 시중은행에서 돈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답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금융공사한테 뭘 제공한다고요? 담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26번 볼게요.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정책 수단 중에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요 직접 개입 방식이다. 맞는 듯한데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있죠? 요 두 놈은요 간접 개입입니다. 무슨 개입이라고요? 간접 개입. 그 다음 2번 볼게요. 개발권 양도제도는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인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겠다는 얘기죠. 요거는요 개발권 양도제도가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제도입니다. 뭔 환수제도라고요? 개발이익 환수제도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토지선매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에 의하여 사적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제도 있죠? 이거 맞는 편입니다. 토지선매제도 맞아요. 그다음 4번에 토지 적성평가제도는요 미개발된 토지를 토지용 계획에 따라서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하는 거 있죠? 이거는 환지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환지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 있죠?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아니라 토지 적성평가제를 얘기합니다. 토지 뭐라고요? 적성평가제도 이걸 얘기해요. 이거 미리 해놓았다가 나중에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토지 적성평가제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LTV가 나오면 무조건 뭘 곱하라고요? 가격 곱하라고 했죠? 그럼 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옵니다. 자 LG전자의 가격이 폭락하니까 뒤에 있는 손아주라고 했죠? DTI가 나오면 무조건 뭘 곱하라고요?
DTI가 나오면 소득을 곱해줘야 돼요. 맞죠? 여기다가 저당상수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뭐 나왔나요? 나오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줍니다. 자, LG전자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 주식을 뒤에 있는 소나 뭐라고요? 조 해주면 돼요. 자, 계산해 볼게요. A씨는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로 일단 7천만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7천만 원 받은 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자, 이때 자, A은행에서 추가로 다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 금액은 자, 담보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5억이랍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5억이래요. 자,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은요 6천만 원이랍니다. 얘는요 6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저당 상수는요 0.1이래요. 0.1. 그 다음에 LTV는요 50%까지 적용하겠답니다. 50%. 자, 그 다음에 DTI는 40%를 적용하겠답니다. 다 됐네요. 일단은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요 5525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얘는요 46, 24, 2400이죠? 나누기 0.1이면 2억 4천입니다. 얼마라고요?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미 7천만 원 빌려갔어 안 빌려갔어요? 빌려갔죠.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 빌려주겠다 합니다. 1억 얼마라고요? 7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 이렇게. 자, 28번 볼게요.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답은 2번인데 항상 부채 서비스액 갈 때는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이 아니라 이자 지급액을 포함한 원금 상환액이죠. 요걸 얘기합니다. 이자 지급액을 뭐라고요? 포함한 원금 상환액. 요걸 얘기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아까 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자, 다음 부동산 투자에 관한 단순 회수기간법에 의한 회수기간은 어쨌거나 1억을 투자했는데 매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돈이 들어오는데 자, 1기 때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6천만 원. 자, 3천만 원, 2천만 원. 여기도 얼마라고요? 2천만 원. 그다음에 6천만 원, 1천만 원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이거 몇 년 만에 회수되나 그 얘기인데 자, 볼게요. 일단 1년, 2년,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3년 더 걸립니다. 3년. 지금까지 얼마 회수했어요? 7천만 원 회수했죠? 맞죠? 그럼 얼마만 더 회수하면 돼요? 3천만 원 회수하면 되는데 4년째 6천만 원이 들어오죠? 이 중에 3천만 원만 회수하면 되니까 반년 더 걸립니다. 계산하면 3.5년인데 아까도 했지만 3.5년이니까 3년 5개월이네 하면서 답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 없어요? 3년 5개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반년이죠. 3년하고 1년은 몇 개월로 돼 있다고요? 12개월이니까 1년 3년 6개월 답해야 돼요. 3년 하고요. 6개월. 정답은요. 3번입니다. 진짜 욕구 문제 풀 때 3년 5개월로 막 찾다가 없어갖고 열받는 사람 많았습니다. 진짜요? 이렇게.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인데 위험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이에요. 높은 할인을 적용하는 겁니다.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죠. 여기로 할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아니 현금 나가는 데 들어온 데 있죠. 이걸 할인하게 되면 투자 가치 나와야 하나요? 나오는데 만약에 위험이 커졌죠. 할인율을 높이겠다 아닙니다. 그럼 투자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번이 틀렸는데 아까 했었죠. 자, 부채 비율은요. 부채 비율은 다시 할게요. 자, 부채 비율은요. 부동산 가치가 있다면 내 돈 투자할 수 있죠. 은행에서 빌릴 수 있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지분분의 저당입니다. 지분분의 대출액.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게 틀렸는데 부채 비율은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입니다. 지분에 대한 항상 뭐뭐에 대한 나오면 분모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지분에 대한 뭐의 비율이라고요?
부채의 비율로서 대부 비율이 50%일 경우는요, 부채의 비율은 100%다.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자, 볼게요. 자, 1,000원짜리 구입하는데, 은행에서 50%라는 얘기는 얼마 빌렸다는 얘기예요? 500원 빌렸다는 얘기죠? 맞죠? 대부 비율 아닙니까? 그러면 내 돈 얼마 투자한 거예요? 500원 투자했죠? 그럼 대부 비율이 50%이죠? 부채 비율은요, 500분의 500이니까 1이죠? 그러면 500분의 500은 1은, 아까 3은 408이라고 했죠? 그럼 요거는 1은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100%. 1은 몇 프로 하고요? 100%. 자, 그래서, 요게 틀린 겁니다. 어쨌거나 그 뒤에는 맞는 건데, 앞부분이 틀린 겁니다. 부채 비율이 틀린 겁니다.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뭐의 비율이라고요? 부채의 비율이다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2번 볼게요.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이것도 몇 번 했었는데, 제가 그거 할 때 했던 문제 똑같습니다. 교재, 우리 요약집에 있는 거 똑같아요. 자, 5년 후에 1년, 2년, 3년, 4년, 5년인데 1억 원의 지금 시점의 가치가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리로 5년 치자를 빼야 되죠. 그러면 1억 곱하기 어떻게 되면 돼요? 1 플러스, 자,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7%라고 했죠? 그러면 0.07에 5제곱분의 1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1억을 1 플러스 0.07이면 1.07이죠? 1.07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을 1.07로 5번 나누면 돼요. 알겠죠? 여러 번 했으니까 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1억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하죠? 이거 했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겁니다. 이거 계산할 때는요. 1억 나누기 1.07 하죠? 1.07 한 다음에 톡 쳤죠? 톡 쳤죠? 그럼 네 번 더 치면 돼요. 톡톡톡톡 5번 치면 돼요. 그대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7142857입니다. 7142857. 근데 여기서는 10만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고 있죠? 그럼 잡으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요거죠? 요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 5가 넘어가면 하나 올려줘야 돼요. 5가 안 되면 전부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7,100만 원이 정답입니다. 얼마라고요? 7,100만 원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기 법 중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5번 해볼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사용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 수익률, 지분 배당률, 자, 밑줄 쳐볼게요. 세후 수익률부터 맨 끝에 지분 배당률까지 밑줄 쳤죠? 쳤어, 안 쳤어요? 쳤죠? 이건 어림셈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어림셈법에 의하여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비율들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무위험률에다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체계적 위험에 상응하는 위험 할증률이 있죠? 위험 할증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지. 자, 거기 있는 것처럼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무위험률에다가 뭘 더한 거라고요?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34번 좀 약간 어려운 건데,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원가법 적용 시 경제적 내용수는 30년이랍니다. 자, 몇 년이라고요? 30년이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최종 감가율은 10%랍니다. 그리고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할 때 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자, 최조달 원가에 대비해서 매기 감가액이 차지한 비율 있죠? 매년 감가액이 차지한 비율. 이런 문제를 풀려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요,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숫자라고요? 임의. 최조달 원가가, 예를 들어, 최조달 원가가 10,000원이라고 치자. 얼마라고요? 이렇게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잔존 가치는 10%라고 했죠? 10% 아닙니까? 10%. 그러니까 1,000원 책일 수 있어, 없어요? 자, 그러면 30년 동안, 자, 10,000원짜리가 30년이라면 1,000원밖에 안 남죠?
맞아. 그러면 30년 동안 얼만큼 가치 감소하는 거예요? 9,000원 가치 감소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거 30년 동안 쪼개서 감액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3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이 얼마라고요? 300원씩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계산 다 됐네요. 제조단가가 10,000원이죠? 매년 감가액은 얼마라고요? 300원이죠? 그럼 계산하면요. 0.03, 3%가 나옵니다. 몇 프로라고요? 3%.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해결했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사정보정치를 계산할 때는요, 사례분의 뭐라고요? 대상.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요, 자, 사례군 대상에는 100분의 100을 넣습니다. 만약에 사례가 20% 저가로 했다면 20 빼주면 돼요. 이게 바로 사정보정치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할만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 가격 대비해서 20% 저가로 매도했다. 그러면 사정보정치는 사례가 20% 저가로 매도했죠? 그럼 여기서 20 빼주면 돼요. 10 빼주니까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80분의 100이죠? 맞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1.25가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요? 1.25. 이게 사정보정치입니다. 늘상 했죠? 사례분의 대상에서 사례가 20% 저가로 했으면 20 빼주면 돼요. 20% 고가 다음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긴 했었는데, 자, 나중에 좀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아까 얘기한 4번 똑같은 얘기인데, 표준주택은요,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해요? 공동주택에서 선정해요? 단독주택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동주택 지우세요. 자,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1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있죠? 요거 선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볼게요. 다음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 이론상 가격 원칙은 순서대로 하라는 것은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낸 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거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아무래도 요즘의 라이프 스타일에 안 맞는 거죠? 내부 구성 요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한 후보지역 선택을 위하여 표준적 사용을 확인했다는 얘기죠. 주변에 어울릴 수 있는 걸 한번 선택해봤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적합의 원칙. 그래서 1번을 답해야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1번. 자, 우리 수익 방식은요, 수익 방식에 의한 가치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순영업소득을요, 환원위로 나누면 돼요. 뭘로 나누라고요? 환원위로 나누면 돼요. 자, 순영업소득은요, 가유순 이렇게 좀 계산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가유순. 자, 이게 바로 수익 가치입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수익 가치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지저분하니 여기 깨끗한 게 있네요. 자, 보니까 자, 먼저 가능조소득은 5천만 원입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공실 및 공실 손실 상당액은요, 가능조소득 5%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5% 하면요, 25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유효조소득은요, 4,750만 원. 이렇게. 자, 여기서 영업경비 빼야 되는데, 자, 거기 유지비 및 관리비 가능조소득의 3%죠? 요건 포함시켜야 됩니다. 요건 100만, 요거는요, 150만 원 될 겁니다. 얼마라고요? 15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채 서비스액은 여기서 빼내는 거죠, 밑에서. 이거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화재보험료 100만 원 포함시켜야 돼요.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업무비 있죠? 개인이 가져간 거 빼면 안 돼요. 알겠죠? 이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거 무시해야 돼요. 그 밑에 환원율은 몇 프로라고 했어요? 5%라고 했죠? 요거 다 됐네요. 요걸 계산하면 돼요. 요거는 250만 원이네요. 이거 얼마라고요? 250만 원이니까
자, 순영업소득은요, 4,50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4,500. 자, 다 됐네요. 자,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요? 4,500만 원. 요거를 0.05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아마도 2억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9억 나오나요? 9억 나와. 자, 정답은 9억입니다. 이거 풀었어요? 와, 이거 풀면 진짜 공부 많이 하는 건데. 자, 이런 거 풀 수 있으면 지금 상당한 경지에 올라간 겁니다. 거의 달인의 경지에 다른 건데, 이거. 자, 볼게요. 38번. 자, 과거에 동거했다가 차였답니다. 차이고. 그리고 임대료도, 다시, 그 건물은 원가를 빼고 공시하라고 했죠? 원가 빼고 토지의 가치를 공시해라.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랍니다. 공시해라. 자, 그리고, 자, 임대료도 없이 임대하게 되면 수익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무수익이다. 수익이 안 생기는 겁니다. 무수익이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사익 목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의뢰를 받았을 때도 지들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고 이렇게 평가하랍니다. 자, 과수원은 뭘로 평가하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동산도요?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는요? 거래사. 근데 조심할 건 자동차는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건설기계라든가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걔네들은 원가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도 뭐로 하라고요? 원가법. 토지는요? 공시지가기준법입니다. 토지는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초로 해야 하고, 임대료는 뭘로 하라고요? 임대사례 비교법. 무형자산은요? 수익환원법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일단 1번의 건설기계는요? 아까 뭐로 하라고요? 원가법으로 하라고 했죠? 1번도 틀렸네요. 저작권은 형태가 있어 없어요? 없죠. 무형자산이니까 수익환원법. 건물은 뭘로 하라고요? 원가법. 임대료는 뭘로 하라고요? 임대사례비교법. 광업재단 하면요, 전부 다 광업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9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설정의로 틀린 것은, 우리 원가법은요, 자, 지은 지 5년 된 건물이다. 5년 된 건물을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얼마가 들어가냐. 이걸요, 재조달 원가라는 겁니다. 알겠죠? 물가상승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여기다가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이걸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요, 감가 누계기라는 겁니다. 감가를 하고요.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 요인도 있죠? 다 빼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빼낸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적산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적산가치다. 이렇게. 자, 그래서 30번은요,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는데, 자, 여기서 요거 뺀 걸 감가 수정한다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 빼낸 걸 뭐라고요? 감가 수정한다 해줘요. 자, 볼게요. 5번. 감가 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가산하는 게 아니라 재조달 원가에서 빼줘야 되죠? 빼주는 겁니다. 자, 빼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문이 하도 길어서 무슨 얘기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막 읽다 보면 그래도 가끔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면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거 찾기 힘들겠네요. 앞에서 자꾸 내라고 하는데 시험지를. 자, 그 다음에 40번은요. 이거는 자, 최근 10년, 20년 동안에 이 감가액을 산정할 때는요, 원가법은 거의 99%는요, 정액법을 물어왔는데, 한 번 정률법을 물어왔습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정률법. 자,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산가액은, 자, 신축 공사비는 8천만 원인데, 신축 공사비는 얼마라고요? 8천만 원 들어갔답니다. 애초에. 이렇게. 자, 그리고 준공 시점은 2015년 9월. 기준 시점, 평가하고자 한 시점은 2017년 9월이니까 2년 지났다는 얘기죠?
2년. 여기서 이제 평가, 가치를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건축비 이제 그러면 2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로 바꿔놔야 되죠.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물가 지수가 주어졌네요. 자, 8천만 원 곱하기 거기 보니까 2015년 9월 달에 물가 지수는 100이죠. 2017년도는 125죠. 그러니까 100분의 125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1억이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억. 1억 나오죠? 1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게 구해졌어, 안 구해졌어요? 1억이 구해졌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는요, 요거는 자, 만약에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 때는, 정석적으로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일기 때의 감가액은요, 1억 곱하기 무조건 거기 보니까 자, 잔가율이 70%라겠죠? 그러면 자, 이 그 정률은요, 매년 정률은 30%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정률 30%. 그러면 첫 해는 30% 해주면 돼요. 그러면 첫 해의 감가액은 얼마라고요? 3천만 원입니다. 자, 2기 때는요. 2기 때의 감가액은 1억에서 3천만 원 감액 됐죠? 얼마 남아있어요? 7천만 원 남아있네요. 그러면 여기다 30%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37에 21에서 2,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첫 해의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제조단가가 1억이죠? 1억 아닙니까? 근데 첫 해의 감가액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여기 3천만 원 감액이 됐고, 두 번째는요, 2,100만 원 감액이 됐죠? 그러니까 1억에서 5,100만 원 감액됐으니까 빼주면 되죠? 그러면, 자, 4,90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4,900만 원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거 좀 빠른 속도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1억 있죠, 1억. 1억에다가 잔가율이 70%라겠죠? 그러면 0.7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년, 제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곧바로 4,90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이건 나중에 뭐 연습하면 되는데, 원래는 정석적으로 하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편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물어보려고는, 이거 아주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거. 다 틀렸어요. 다 틀려요. 그래서 맞은 사람,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만 다 맞췄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맞췄냐 했더니, 자, 무진장 잘 찍었답니다. 2번을 아주 잘 찍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찍는 것도 천재랍니다. 그래서 정액법이요? 정액법 이제 일단 잔존가치도 주어져야 되고, 정액법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액법이요? 정액법은 이렇게 잔존가치가 이게 30년이라고 치자. 몇 년이라고요? 30년인데 잔존가치가 10%다. 그러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1억짜리가 30년이면 1,00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얼마요? 9천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죠? 9천만 원을 30년으로 쪼개는 겁니다. 쪼개면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얼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계산은 얼마예요? 9천만 원이 30 하면 3은 9. 300만 원이요? 300? 300이요? 그럼 여기서 300만 원 감액이 됐고, 여기서 3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빼면 여기 나오겠죠? 이렇게 한 게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은 아주 쉬워요. 쉬운 건 아니지만 할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28회는 어제 시간 관계상 어떻게 좀 빨리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밤샐 수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저 7시에 또 수업해야 돼갖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기입니다. 마지막에 29회 있죠? 29회를 정상적으로 풀고, 30회도 이것처럼 다 풀 겁니다.